6장 숲으로. 수잔이 말했다. 맥크리디 부인이 얼른 사람들을 데려갔으면 좋겠다. 답답해 죽겠어. 에드먼드가 말했다. 게다가 조명 냄새도 정말 지독해. 수잔이 말했다. 이 코트 주머니들 속에 좀약이 잔뜩 들어있을 거야. 좀이 쓸지 못하게 말이야. 피터가 말했다. 뭐가 등을 자꾸 찔러. 수잔이 말했다. 그리고 좀 춥지 않니? 그러고 보니 춥네. 아이고 축축하기까지 해. 도대체 여기 왜 이래? 내가 앉은 데는 축축해. 점점 더 축축해지는데? 피터가 버둥거리며 간신히 일어났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나가자. 다들 갔어. 수잔이 느닷없이 소리치자 모두들 무슨 일이냐고 입을 모았다. 나 지금 나무에 기대 앉아있어. 그리고 잘 봐. 밝아지고 있어 저기가. 피터가 말했다. 세상에 정말이네. 저기 봐 저기. 사방이 숲이야. 이 축축한 건 눈이네. 우와, 우리가 루시의 숲에 들어온 거야.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내 아이들 모두 다 한겨울 대낮의 햇살에 눈이 부셔 눈을 껌뻑거리며 서 있었다. 뒤에는 옷걸이에 코트들이 걸려있고 앞에는 눈 덮인 나무들이 있었다. 피터는 즉시 루시를 돌아보며 말했다. 널 믿지 않은 거 사과할게. 미안해. 악수할까? 그럼. 루시는 그렇게 말하며 악수를 했다. 수잔이 말했다. 이제 우린 뭘 하지? 피터가 대답했다. 뭘 하냐고? 당연히 숲을 탐험해야지. 수잔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너무 춥다. 이 코트 좀 걸치면 안 될까? 그러자 피터가 내키지 않는 듯 말했다. 우리 옷이 아니잖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집 밖에 갖고 나가는 게 아닌데 뭐. 옷장 밖으로 갖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은 미처 못했어 수잔. 그래 그거 괜찮겠다. 우리가 이 옷장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도 우리더러 코트를 슬쩍했다고는 못할 거야. 온 나라가 이 옷장 안에 있는 거잖아. 아이들은 순식간에 수잔의 재치에 있는 제안대로 했다. 코트는 너무 커서 발꿈치까지 내려왔다. 아이들이 걸치니 코트라기보다는 왕실 예복 같아 보였다. 그래도 코트를 걸치니 한결 몸이 따뜻해졌으며 더 멋졌고 주변 경치와도 제법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루시가 말했다. 북극 탐험놀이를 해도 되겠다. 피터는 숲 쪽으로 발길을 내디디며 말했다. 그런 놀이 안 해도 얼마든지 재밌을 것 같은데? 머리 위에는 커다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고 밤이 되기 전에 눈이 더 내릴 것 같았다. 이윽고 에드먼드가 말을 꺼냈다. 있잖아. 좀 더 왼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가로등 쪽으로 갈 거라면 말이야. 에드먼드는 이 숲에 처음 와본 척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했다.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에드먼드는 스스로 비밀을 폭로해버린 걸 깨달았다. 다들 우뚝 멈춰서서 에드먼드를 노려보았다. 피터는 휘파람을 불었다. 사실은 너도 여기 와봤었구나. 루시가 여기서 널 만났다고 했을 때 넌 거짓말이라고 했지. 주위는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뭐 이런 못돼 먹은 녀석. 피터는 말을 꺼내다가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뭐라고 더 할 말도 없었다. 내 아이는 곧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에드먼드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두고 봐. 이번 일은 꼭 갚아줄 거야. 거만하고 잘난 체 하는 것들. 수잔이 얘기를 딴 데로 돌리려고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피터가 말했다. 루시가 앞장서야 될 것 같아. 당연히 그래야지. 루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래? 투누스 씨한테 가는 건 어때? 내가 얘기했던 착한 파우누스 말이야. 모두들이 이 말에 찬성하고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갔다. 루시가 앞장서길 잘했다. 처음에는 루시도 과연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괴상한 나무와 나무 그루터기를 알아보고는 안심했다. 루시는 아이들을 데리고 점점 울퉁불퉁해지는 길을 따라 작은 골짜기로 들어가 마침내 툰누스 씨의 동굴 문에 다다랐다. 그러나 그곳에선 아주 끔찍한 일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은 돌적위에서 떨어져 나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동굴 안은 깜깜한 데다 춥고 습했으며 한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퀴퀴한 냄새가 났다. 문 안으로 들이친 눈이 바닥에 쌓여 있었는데
거무튀튀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건 시커멓게 그을린 나뭇가지와 타다 남은 재였다. 누군가 안에서 불붙은 나뭇가지를 던지고 나서 나중에 발로 밟아 끈 것이 분명했다. 박살난 오지 그릇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파우누스 아버지의 그림은 칼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아주 싹 쓸어버렸는데 괜히 왔나 봐. 피터가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이건 뭐지? 바닥에 양탄자의 못으로 꽂혀있는 쪽지를 발견한 것이다. 수잔이 물었다. 뭐라도 써있어? 써있는 것 같은데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밖으로 나가자. 아이들은 모두 햇빛이 비치는 밖으로 나와 피터를 둘러싸고 피터가 큰 소리로 읽어주는 내용을 들었다. 이 집에 살던 파우누스 툼누스는 나니아의 여왕이시자 케어페러벨 성의 성주이시며 론제도의 황후이신 제이디스 여왕폐하를 거역한 대역죄와 여왕폐하의 적들을 환대하고 염탐꾼을 숨겨주고 인간들과 내통한 혐의를 받고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비밀경찰대장 모그림, 여왕폐하, 만수무강하소서. 아이들은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수잔이 말했다. 아무래도 여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터가 루시를 보며 물었다. 루시, 여왕이 누구야? 뭐 좀 아는 거 없어? 그 여자는 진짜 여왕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마녀래. 하얀 마녀. 숲에 사는 이들은 다 그 여자를 싫어해. 그 여자가 온 나라에 마법을 걸어서 크리스마스도 없는 겨울만 계속되게 만들었대. 수잔이 말했다. 난 여기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여긴 별로 안전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아. 점점 더 추워지는데 우린 먹을 것도 안 가져왔잖아. 집에 돌아가는 게 어때? 루시가 불쑥 말했다. 어머 안 돼. 그럴 순 없어. 모르겠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어. 가엾은 파우누스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란 말이야. 그분은 날 숨겨주었고 돌아가는 길도 가르쳐 주었어. 그게 바로 여왕폐하의 적들을 환대하고 인간들과 내통했다는 뜻이야. 우리는 파우누스를 꼭 구출해야 돼. 에드먼드가 말했다. 우리가 잘도 할 수 있겠다. 먹을 것도 하나 없는데. 그때까지도 에드먼드한테 화가 나 있던 피터가 소리쳤다. 당장 입 닥쳐 너. 수잔, 네 생각은 어때? 무섭긴 하지만 루시가 오라. 솔직히 한 발짝도 더 가기 싫고 괜히 왔다는 생각뿐이야. 하지만 그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파우누스인가 뭔가 하는 분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래. 먹을 게 없어서 걱정스럽긴 하지만 집에 가서 먹을 걸 좀 가져오고 싶긴 한데 문제는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는 거야. 아무래도 그냥 이대로 있어야 할 것 같아. 루시와 수잔이 동시에 대꾸했다. 나도 그래. 피터가 말했다. 그 불쌍한 양반이 어디 갇혀 있는지만 안다면.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루시가 말했다. 저것 봐, 울새야. 가슴이 빨간 울새. 여기서는 처음 보는 새야. 와, 혹시 나니아에서는 새들도 말을 하지 않을까?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루시는 울새를 바라보며 말했다. 부탁이야, 파우누스인 툼누스 씨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루시는 새 가까이 한 발짝 다가갔다. 새는 푸드덕 날아올랐지만 멀리 가진 않고 옆나무에 가서 앉았다. 그러고는 아이들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말똥말똥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 쪽으로 한두 발짝 더 다가갔다. 그러자 울새는 또다시 그 옆나무로 날아가서 아이들을 빤히 쳐다보았다. 루시가 말했다. 있잖아. 저 새가 자기를 따라오라는 것 같아. 수잔이 말했다. 나도야. 피터 오빠 생각은 어때? 글쎄, 한번 따라가 보지 뭐. 울새는 사정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새는 아이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몇 미터 거리를 두고 나무에서 나무로 계속 옮겨가면서 약간 내리막길로 내려갔다. 울새가 내려앉는 곳마다 나뭇가지에서 눈이 조금씩 떨어지곤 했다. 이윽고 구름을 가르고 겨울해가 얼굴을 내밀자 사방을 뒤덮은 눈이 눈부시게 빛났다. 여자아이들을 앞세우고 30분쯤 걸어갔을 즈음에 에드먼드가 피터에게 말했다. 나하고 말도 하기 싫을 만큼 화가 난 게 아니라면 형이 들어두어서 좋을 만한 얘기가 있어. 뭔데? 쉿, 큰 소리 내지 마. 누나와 루시를 놀라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형,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피터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지금 생판 모르는 안내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저 새가 어느 편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지 말라는 법 있어? 자식 생각하는 거 하고는. 아무리 그래도 울새잖아. 울새는 내가 읽은 얘기에서 언제나 좋은 새였어. 난 울새가 절대로 나쁜 편이 아닐 거라고 믿어. 그렇다면 좋은 편이 어느 쪽인데? 파우누스들은 옳고 여왕이 나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우린 사실 양쪽 다 모르잖아. 파우누스는 루시를 구해줬어. 그거야 파우누스가 그랬다고 말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문제가 또 있어. 여기서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 있어? 세상에, 그건 생각도 못했네. 이제 밥은 다 먹었군. 다 먹었어. 7장 비버와 지낸 하루. 두 사내 아이가 뒤에서 소곤거리고 있는 사이에 여자아이 둘이 갑자기 어머! 하고 소리를 지르며 멈춰섰다. 루시가 큰 소리로 외쳤다. 물새야! 물새가 날아가 버렸어. 새는 정말로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에드먼드는 이렇게 말하면서 피터에게 내가 뭘 했어? 하는 듯한 눈길을 보냈다. 수잔이 말했다. 쉿! 저걸 봐. 피터가 물었다. 뭘? 저기 왼쪽 나무들 사이에서 뭔가 움직여. 아이들은 너나 없이 뚫어져라 그쪽을 바라보았다. 다들 마음이 불안했다. 그때 수잔이 말했다. 다시 나타났어. 피터가 말했다. 이번엔 나도 봤어. 아직도 저기 있다. 금방 큰 나무 뒤로 사라졌어. 루시는 애써 초조한 마음을 감추며 물었다. 저게 뭘까? 피터가 말했다. 저게 뭐든 우리를 피하고 있는 건 확실해. 눈에 띄고 싶지 않나 봐. 수잔이 말했다. 이젠 집에 가자.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다들 좀 전에 에드먼드가 피터에게 속삭인 것과 똑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길을 잃은 것이다. 루시가 말했다. 저게 뭐야? 수잔이 대답했다. 동물 같은데. 봐, 저것 봐, 빨리. 저기 있어. 이번에는 모두가 그것을 보았는데 수염이 난 털복숭이 얼굴을 나무 뒤에서 쏙 내밀고 아이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식간에 뒤로 숨거나 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는 것처럼 앞발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러고 나서 그 동물은 다시 사라졌다. 아이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잠시 후 그 낯선 동물은 행여 누가 볼세라 주위를 재빨리 둘러보며 나무 뒤에서 나오더니 쉿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나무가 좀 더 빽빽이 들어찬 곳에 있는 자기한테 오라고 신호를 보낸 뒤 곧 다시 사라졌다. 피터가 말했다. 이제 뭔지 알겠다. 비버야. 꼬리를 봤어. 수잔이 말했다. 우리 보고 자기한테로 오라고 하잖아. 소리내지 말라고 주의를 주면서. 나도 알아. 문제는 가느냐 마느냐지. 루시, 네 생각은 어때? 착한 비버 같은데. 그러자 에드먼드가 끼어들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수잔이 말했다. 한번 부딪혀볼까? 그냥 여기서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 난 뭘 좀 먹고 싶어. 그 순간 비버가 나무 뒤에서 다시 고개를 내밀고는 따라오라는 신호를 열심히 보냈다. 피터가 말했다. 가자. 한번 가보지 뭐. 서로 바짝 붙어. 만일 저 비버가 적으로 돌변하면 한판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서로 바짝 붙은 채 그 나무 쪽으로 걸어갔고 아니나 다를까 나무 뒤에서 비버를 만났다. 비버는 주춤거리며 목이 콱 잠긴 듯한 쉰소리로 말했다. 좀 더 안으로 들어오세요. 바로 이 안으로 말이에요. 바깥은 위험해요. 비버는 나무 네 그루가 몹시 밭투 자라서 가지가 서로 얽혀있는 컴컴한 곳으로 아이들을 이끌었다. 그곳에는 눈이 쌓여있지 않아서 아이들은 발밑으로 갈색 흙과 솔잎을 볼 수 있었다. 그제야 비버는 아이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당신들은 아담의 아들과 이브의 딸인가요? 피터가 대답했다. 예, 맞아요. 하지만 우리 말고도 많아요. 쉿!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여기도 안전하진 않아요. 도대체 누구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여기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나무들이 있죠. 나무들은 언제나 듣고 있답니다. 대부분 우리 편이지만 우리를 배신하고 그 여자한테 일러 바치는 나무도 있어요. 누굴 말하는지 알죠? 그러고 나서 비버는 고개를 몇 차례 끄덕여 보였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자꾸 편 하는데 당신이 우리 편이란 걸 어떻게 믿죠? 그때 피터가 옆에서 덧붙였다. 비봇이 무례하게 굴려는 건 아니에요. 우린 여기가 처음이라서요. 네, 옳은 말이에요. 자, 여기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비버는 아이들 쪽으로 작고 하얀 것을 쳐들었다. 아이들이 놀라서 그걸 바라보았다. 그때 루시가 갑자기 소리쳤다. 내 손수건이야. 내가 톰누스 씨한테 준 거야. 그래요. 가엾은 그 친구는 잡히기 전에 낌새를 눈치채고 이걸 나한테 건네줬어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서 꼭 당신을 만나라더군요. 또 당신을 데리고. 여기서부터 비버는 목소리를 점점 낮추더니 한두 번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고는 자기한테 바짝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아이들이 곧 비버의 수염이 얼굴에 닿아 간지러울 만큼 가까이 다가가자 비버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슬란님이 오신다는 말이 떠돌고 있어요. 어쩌면 벌써 도착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더 아슬란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비버가 얘기를 끝내자마자 다들 아주 색다른 느낌에 사로잡혔다. 어쩌면 여러분도 가끔씩 꿈속에서 누군가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원대한 뜻이 담겨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그것이 꿈 전체를 악몽으로 변하게 하는 무시무시한 뜻일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아름다워서 도저히 말로 옮겨놓을 수 없는 사랑스러운 뜻일 수도 있다. 너무도 아름다운 나머지 평생토록 기억하고 다시 한번 꿔보고 싶은 그런 꿈 말이다. 지금이 바로 그랬다. 아슬란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아이들은 저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꿈틀 솟는 것을 느꼈다. 에드먼드는 까닭 모를 공포를 느꼈고 피터는 갑자기 솟구치는 용기와 모험심을 느꼈다. 수잔은 뭔가 달콤한 향기나 감미로운 선율이 자기 곁으로 확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루시는 아침에 일어나 그날이 방학 첫날이라거나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런 기분에 휩싸였다. 루시가 말했다. 그런데 툼누스 씨는 어떻게 된 거죠? 어디 있어요? 비버가 말했다. 쉿, 여기서는 안 돼요. 마음 놓고 얘기하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모실게요. 에드먼드만 빼고 이제 아무도 비버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사라는 말을 듣고는 모두들, 물론 에드먼드도 너무나 반가웠다. 그래서 놀라우리만치 빠른 걸음으로 앞서가는 새 친구를 따라 1시간이 넘도록 빽빽한 숲길을 허겁지겁 쫓아갔다. 모두들 너무나 허기가 져서 기진맥진해졌을 무렵 갑자기 나무들이 줄어들며 점점 가파른 내리막길이 나타났다. 잠시 후 하늘이 훤히 보이는 곳으로 나오자 멋진 풍경이 발 아래 펼쳐졌다. 그들은 가파르고 좁은 골짜기 언저리에 서 있었다. 골짜기 아래로는 얼지만 않았다면 시원스레 흐르고 있을 꽤 커다란 강이 뻗어 있었다. 그들 바로 밑으로는 강을 가로지르는 댐이 놓여 있었다. 아이들은 댐을 보자 문득 비버들이 댐을 만드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분명 비버씨가 만든 댐일 거라고 생각했다. 비버씨의 얼굴에는 쑥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는데 그건 정원을 손수 만든 사람 앞에서 그 정원을 보거나 직접 글을 쓴 사람 앞에서 그 글을 읽을 때 상대방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표정이었다. 그래서 수잔이 그저 예의상 어쩜 저렇게 멋진 댐이 있을까 하고 말하자 비버씨도 이번만큼은 쉿 이라는 말 대신 별거 아니에요. 아직 다 된 것도 아닌데요 뭐 하고 정색을 했다. 댐 위쪽에는 짙은 초록빛의 평평한 빙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댐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꽝꽝 얼어 있었고 언 모양은 평평하지 않고 거품과 물결 모양 그대로 울퉁불퉁했다.
서리가 닥쳐오기 직전까지 물이 세차게 흘렀던 모양이다. 또 물이 댐 사이로 뿜어져 나오거나 흘러넘치던 곳은 반짝이는 고드름 벽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댐 옆이 온통 새하얀 설탕꽃과 화환과 꽃 장식으로 덮여있는 것 같았다. 댐 꼭대기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벌집처럼 생긴 우스꽝스러운 작은 집이 있었고 그 지붕에 난 구멍에서는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여러분이 그 광경을 보았다면 당장 음식 생각이 나서 더욱 배가 고파졌을 거다. 다른 아이들한테 대체로 그런 것들이 눈에 띄었지만 에드먼드는 좀 다른 것을 눈여겨보았다. 작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온 강줄기가 그 큰 강 하류 지역으로 합류하고 있었다. 그 골짜기를 올려다보니 두 개의 작은 언덕이 보였다. 에드먼드는 곧 하얀 마녀가 가로등에서 헤엄치던 날 가르쳐 주었던 작은 언덕 두 개란 걸 알 수 있었다. 불과 1.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언덕 사이에 마녀의 집이 있을 게 틀림없었다. 에드먼드는 터키 젤리를 떠올리며 왕이 되는 상상도 했다. 그러자 문득 소름 끼치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비보씨가 말했다. 다 왔어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내가 안내하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댐 꼭대기는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편이었지만 얼음으로 덮여 있어 그렇게 걷기 수월한 곳은 아니었다. 얼어붙은 저수지의 빙판은 평평했으나 강하류로 이어지는 반대쪽은 가파른 낭떠러지였다. 그 길을 따라 아이들은 한 줄로 쭉 늘어서서 강 상류와 하류가 멀리까지 보이는 댐 한복판까지 걸어갔다. 마침내 아이들은 비버씨네 집 앞에 도착했다. 비버씨가 집안을 향해 소리쳤다. 여보, 우리가 왔어요. 그들을 찾았어요. 여기 아담의 아들과 이브의 딸들이 왔어요. 그러고는 모두들 안으로 들어갔다. 루시가 안으로 들어가서 맨 먼저 들은 소리는 드르륵거리는 소리였고 맨 처음 본 것은 착하게 생긴 나이든 암컷 비버였다. 비버 부인은 구석에 앉아 실을 입에 물고 재봉틀을 돌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드르륵거리는 소리는 바로 재봉틀에서 나는 소리였다. 아이들이 들어가자마자 비버 부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인은 주름진 앞발을 내밀며 말했다. 드디어 오셨군요. 드디어. 세상에 내가 살아서 이런 날을 보다니. 감자는 삶는 중이고 주전자 물도 끓고 있어요. 여보, 당신은 물고기 좀 잡아오세요. 그래, 그러지. 비버씨는 꽁꽁 얼어붙은 저수지 한가운데로 갔다. 거기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 구멍은 비버씨가 얼지 않게 날마다 손도끼로 뚫어놓은 것이었다. 비버씨는 조용히 구멍 가장자리에 앉아서 그 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앞발을 내리쳐 눈 깜짝할 사이에 아름다운 송어 한 마리를 획 낚아챘다.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법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동안 여자아이들은 비버 부인을 거들어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식탁을 차리고 빵을 자르고 접시들을 오븐에 넣어 데우고 집안 한구석에 있는 술통에서 비버씨가 마실 맥주를 큰 잔에 따르고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구었다. 루시는 툼누스 씨의 동굴과는 전혀 다르지만 비버들도 아늑한 집을 갖고 있구나 생각했다. 책이나 그림은 없었고 침대 대신 꼭 선실처럼 벽 속에 마련해 놓은 잠자리가 있었다. 천장에는 양파를 엮은 줄과 햄이 매달려 있고 벽에는 고무장화, 방수포, 손도끼, 큰 가위, 삽, 모종삽, 회반죽을 나르는 도구들, 낚싯대, 어망, 자루 같은 것들이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또 식탁 위에는 거칠지만 깨끗한 식탁보가 깔려 있었다. 프라이팬이 때마침 달구어져 지글지글 소리가 날 때 피터와 비버씨가 물고기를 들고 들어왔다. 물고기는 벌써 비버씨가 밖에서 칼로 배를 따 깨끗하게 손질을 끝낸 상태였다. 여러분은 막 잡은 생선을 튀길 때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날지, 배고픈 아이들이 물고기가 다 튀겨지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지, 그리고 비버씨가 이제 다 돼갑니다 하고 말할 때까지 아이들이 얼마나 더 심하게 배가 고팠을지 상상이 갈 거다. 루시가 비버 부인을 도와 송어를 요리하여 내놓는 동안 수자는 감자를 건져내어 물기를 싹 가신 다음 다시 빈 냄비에 담아 레인지 옆에 두었다. 잠시 후 모두들 간이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먹을 준비를 했다. 아이들에게는 크림이 듬뿍 든 우유가 한 주전자 있었고
모두들 원하는 만큼 감자에 듬뿍 발라 먹을 수 있는 샛노란 버터 덩어리가 식탁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내 생각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모두 민물고기만큼 기막히게 맛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을 게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물고기를 프라이팬에 튀겨낸 지 30초도 안 돼 생선을 다 먹어치웠으니까. 비버 부인은 오븐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끈적끈적하고 큼직한 마멀레이드 롤빵을 꺼내가지고 왔다. 그러고 나서 빵을 다 먹은 후 곧바로 차를 마실 수 있게 불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았다. 각자 찻잔을 들고 간이 의자를 뒤로 밀어 벽에 기대놓고는 만족스럽게 큰 숨을 길게 내쉬었다. 비버씨가 빈 맥주잔을 밀어내고 찻잔을 앞으로 당기면서 말했다. 자, 내 파이프에 불이 잘 붙을 때까지 좀 기다려줘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다시 눈이 내리고 있군요. 비버씨는 창밖을 흘끗 내다보면서 덧붙였다. 잘 됐어요. 눈이 오니까 아무도 우릴 찾지 못할 거예요. 설령 누가 당신들을 미행했다 하더라도 발자국을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8장 식사 후에 벌어진 일. 루시가 말했다. 그럼 이젠 톰누스 씨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말해주세요. 비버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 참 안 됐어요. 너무너무 딱하게 됐어요. 경찰이 끌고 간 건 확실합니다. 그걸 목격한 새한테 다 들었어요. 루시가 물었다. 그런데 어디로 끌려갔나요? 글쎄요, 북쪽으로 끌려가는 걸 본 게 마지막이었어요. 다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알죠. 수잔이 말했다. 아니요, 우린 몰라요. 비버씨는 몹시 슬픈 듯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마녀의 집으로 끌려갔다는 뜻이에요. 루시가 숨을 죽이며 물었다. 비버씨, 그분은 무슨 일을 당했을까요? 글쎄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거기 끌려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석상이 되죠. 들리는 말로는 하얀 마녀의 집 안뜰과 계단 위, 홀까지 석상들로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국민들을 돌로 만든 겁니다. 루시가 말했다. 하지만 비버씨, 우린 그분을 구하기 위해 뭐든 해야 돼요.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게다가 이건 다 내 탓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비버 부인이 말했다. 아가씨가 어떻게든 그분을 구할 거란 믿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갔다간 절대 살아나올 수 없을 거예요. 피터가 말했다. 좋은 수가 없을까요? 가령 변장을 한다거나, 그래, 행상으로 가장한다거나, 아님 마녀가 나갈 때까지 죽치고 기다린다거나, 그딴 거요. 분명히 무슨 수가 있을 거예요, 비버씨. 그 파우누스는 위험을 무릅쓰고 제 누이를 구해줬어요. 우린 도저히 그분에게 닥친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비버씨가 말했다. 아담의 아들, 헛수고해요. 다 소용없어요. 더욱이 당신들이 한다면요. 하지만 지금 아슬란님께서 오고 계시니까. 그러자 아이들은 입을 모아 소리쳤다. 아, 그래, 아슬란님 얘기 좀 해주세요. 마치 봄이 오는 조짐 같기도 하고 좋은 소식일 것만 같은 신기한 느낌이 다시금 아이들에게 밀려들었다. 수잔이 다시 물었다. 아슬란님이 누구죠? 비버씨가 말했다. 아슬란님요? 아니, 여러분은 모르고 있었나요? 그분은 왕입니다. 온 숲의 왕이시죠. 하지만 여기에 자주 나타나시진 않아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 시대에도 오신 적이 없죠. 하지만 그분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분은 나니아에 계십니다. 그분이라면 하얀 마녀도 금방 물리치실 겁니다. 툼누스 씨를 구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그 여자가 그분도 돌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해요? 비버씨는 집이 떠나갈 듯 웃어젖혔다. 맙소사 아담의 아들,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분을 돌로 만든다고요? 그 여잔 기껏해야 꼿꼿이 서서 그분의 얼굴이나 똑바로 바라보는 정도겠죠. 아마 그것도 제대로 못하겠지만. 그럼요, 어림도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예치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슬란이 오실 때 악이 바로 잡히리라. 그의 우렁찬 포효의 슬픔이 사라지고 그가 이를 드러낼 때 겨울은 죽음을 맞이하며 그가 갈기를 흔들 때 봄은 다시 찾아오리라. 여러분도 그분을 보면 깨달을 겁니다. 그러자 수잔이 물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브의 딸. 여러분을 여기 데려온 것도 다 그 때문인걸요. 제가 여러분을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곳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루시가 물었다. 그분은 인간인가요? 비버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슬라님이 인간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분은 숲의 왕이시고 또 위대한 바다 황제의 아드님이십니다. 동물의 왕이 누군지 모르세요? 아슬라님은 사자예요, 사자. 위대한 사자. 수잔이 말했다. 어머머, 난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을 만나도 괜찮을까요? 사자를 만나는 건 좀 겁이 나서요. 비버 부인이 말했다. 당연히 그렇겠죠. 만일 아슬라님 앞에서 무릎을 덜덜 떨지 않을 수 있다면 아주 용감한 자거나 바보 멍청이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루시가 물었다. 그럼 안전하지 않단 소리예요? 비버씨가 말했다. 안전이라고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한 말 못 들었나요? 누가 안전하다고 했죠? 당연히 안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좋은 분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분은 왕이신걸요. 피터가 말했다. 난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정작 만났을 때 겁이 질리더라도 말이죠. 비보씨는 찻잔과 받침이 덜그럭거릴 만큼 앞발로 세차게 탁자를 내리치면서 말했다. 맞아요, 아담의 아들. 그리고 반드시 만날 거예요. 여러분만 괜찮다면 내일 돌탁자 언덕에서 그분과 만날 수 있으리라는 전가를 받았어요. 루시가 물었다. 거기가 어디죠? 내가 안내하죠. 이강 하류인데 여기서는 한참 걸어가야 해요. 거기까지 데려다 줄게요. 루시가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불쌍한 투누스 씨는 어쩌죠? 여러분이 그를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아슬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일단 그분과 함께라면 우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치에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말이죠. 아담의 육신과 아담의 뼈가 케오페르벨 성의 왕자에 앉을 때 악의 시대가 끝나리라. 이제 그분도 오시고 여러분도 왔으니 마녀일 땅의 종말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아슬라님께서 이리로 오시리란 얘기를 들었죠.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할 만큼 오래전의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인간은 처음입니다. 피터가 말했다. 비버씨, 바로 그 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마녀는 인간이 아니란 말인가요? 물론 마녀는 우리가 그렇게 믿어주길 바라죠. 또 그런 생각에서 자기가 여왕이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하지만 마녀는 이브의 딸이 아니에요. 마녀의 조상은 당신들의 선조 아담의 첫 번째 부인이 릴리스예요. 그 여자는 진이지요. 그 진이 바로 마녀의 한쪽 조상이에요. 게다가 다른 한쪽으로는 거인의 핏줄을 타고났지요. 절대로 인간이 아닙니다. 마녀한테는 진짜 인간의 피라곤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비버 부인이 말했다. 여보, 그러니까 그 여자는 속속들이 나쁜 거죠? 그래요, 당신의 말이 맞아요. 인간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아닌 마녀를 두고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나는 착한 난쟁이들도 알고 있어요. 당신 말대로 나도 착한 난쟁이를 알아요. 하지만 극히 일부이고 그것도 인간하고 닮은 구석이 가장 적은 난쟁이들이라고요. 어쨌든 내 충고를 귀담아 듣는 게 좋아요. 장차 인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들, 또는 한때 인간이었으나 지금은 아닌 것들, 혹은 당연히 인간이어야 하는데도 아닌 것들을 만나면 그놈들한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손도끼를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하얀 마녀가 나니아에 인간이 있나 없나 항상 경계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이죠. 마녀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4명이 왔다 갔다는 사실을 알면 더욱 흉악하게 나올 겁니다. 피터가 물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예언 때문이지요. 이 강어기의 해안에는 케어페러벨이라는 성이 있는데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이 나라의 수도가 되었을 성이지요. 그 성에는 왕좌가 4개 있는데 먼 옛날부터 나니아에는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아담의 2 아들과 이브의 2 딸이 내 왕자에 앉는 날 하얀 마녀의 통치가 끝나고 그 마녀의 목숨도 끝난다고 말이죠. 아까 오는 길에 그처럼 조심해야 했던 것도 다 그 때문이에요. 만일 마녀가 여러분 4사람이 나니아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의 목숨은 내 코털보다 더 하찮은 것이 되었을 거예요. 아이들은 비버씨의 말에 정신이 팔려서 한동안 다른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다. 비버씨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흐르는 사이에 느닷없이 루시가 소리쳤다. 어? 에드먼드 오빠는 어딨지? 한동안 섬뜩한 침묵이 흐른 끝에 저마다
누가 마지막으로 에드먼드를 보았지? 안 보인 지 얼마나 됐어? 밖에 나갔나? 하고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닫은 문 쪽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초록빛 저수지 빙판은 두꺼운 하얀 담요처럼 내려앉은 눈 밑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이제 댐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집에는 양쪽 강계석이 다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 방금 내린 부드러운 눈 속에 발목까지 푹푹 빠져가며 집 주위를 샅샅이 돌아다녔다. 아이들은 목이 쉬도록 외쳐댔다. 에드먼드! 에드먼드! 그러나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은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덮어버리는 것 같았고 메아리마저 울리지 않았다. 마침내 모두들 체념하고 돌아오는 길에 수잔이 말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정말 괜히 왔나 봐. 피터가 말했다. 비버씨, 이제 어떡하죠? 벌써 눈장화를 거의 다 신은 비버씨가 말했다. 어떡하냐고요? 어떡하냔 말이죠. 당장 떠나야 됩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피터가 말했다. 넷으로 나누어 찾는 게 낫겠어요. 각기 딴 쪽으로 흩어져서요. 에드먼드를 찾는 사람은 즉시 돌아와서. 비버씨가 피터의 말을 잘랐다. 나누어 찾는다고요, 아담의 아들? 뭐 때문에요? 그야 물론 에드먼드를 찾기 위해서죠. 비버씨가 말했다. 찾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수잔이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에드먼드는 아직 멀리 못 갔을 거예요. 그 애를 꼭 찾아야 돼요. 찾을 필요가 없다니 도대체 무슨 뜻이죠? 어디로 갔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모두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 말뜻은 모르겠어요? 에드먼드는 그 여자한테 간 거예요. 하얀 마녀한테요. 에드먼드는 우리 모두를 배신한 겁니다. 수잔이 소리쳤다. 오, 세상에, 그럴 리가. 그 애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어요. 비버씨는 새 아이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없다고요? 순간 아이들은 하고 싶었던 말이 입가에서 사라져버렸다. 갑자기 마음속에 에드먼드라면 그러고도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피터가 말했다. 하지만 에드먼드가 길을 알고 있을까요? 비버씨가 물었다. 전에 에드먼드는 이 나라에 온 적이 있죠. 혼자서 말입니다. 루시가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자신이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에드먼드는 벌써 하얀 마녀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편이 됐어요. 그래서 마녀가 사는 곳을 아는 거예요. 아까는 말을 할 수가 없었지만 에드먼드를 보자마자 첫눈에 배신자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마녀와 함께 지내면서 마녀의 음식을 먹어본 사람의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나니아에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치들의 눈초리는 뭔가 달라요. 피터는 목이 꽉 맨 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우린 가서 에드먼드를 찾아야 해요. 아무리 못된 아이라 해도 어쨌든 우리 형제니까요. 게다가 아직 어린 애고요. 비버 부인이 말했다. 마녀의 집에 간다고요? 여러분이나 에드먼드나 목숨을 구하려면 마녀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루시가 물었다. 무슨 말이죠? 이런, 마녀가 원하는 건 여러분 넷 다예요. 일단 여러분 넷이서 마녀의 집에 들어갔다 하면 그 순간 그 여자의 일은 이미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이 입도 뻥끗 못한 채 새로운 내기의 석상으로 변해버리겠죠. 하지만 마녀는 자기 손에 단 한 명밖에 없는 한 에드먼드는 살려둘 겁니다. 미끼로 쓸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세 사람을 소나기에 넣을 미끼 말이에요. 루시가 슬프게 흐느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자 비버씨가 말했다. 오직 아슬란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서 그분을 만나야 해요. 이제 그것만이 유일한 기회니까요. 비버 부인이 말했다. 에드먼드가 언제 자리를 떴는지가 중요해요. 마녀가 얼마나 알게 되느냐 하는 건 에드먼드가 우리 얘기를 어디까지 들었느냐 하는 데 달렸으니까요. 에드먼드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아슬란님 얘기를 시작했던가요? 아니라면 우리한텐 썩 다행스러운 일이죠. 마녀는 아슬란님께서 나니아에 오신 것도 모를 테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리라는 것도 모를 테니까요. 마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건 전적으로 거기에 달렸어요. 피터가 입을 열었다. 아슬란님 얘기를 할 때 그 애가 옆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 순간 루시가 불쑥 끼어들었다.
맞아, 있었어. 기억 안 나? 에드먼드 오빠가 그 여자가 그분도 돌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해요? 하고 물었잖아. 피터가 말했다. 맙소사, 그랬어. 그 애가 그런 말을 했어. 비버씨가 말했다. 갈수록 태산이군요. 그럼 내가 아슬란님과 만날 장소가 돌탁자 언덕이라고 말했을 때도 에드먼드가 이 자리에 있었나요? 아무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비버씨가 말을 이었다. 만일 그랬다면 마녀는 즉시 썰매를 타고 내려와 우리가 돌탁자 언덕에 닿기도 전에 사로잡아 버릴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슬란님과 만나지 못하게 되겠죠. 비버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마녀는 그 일부터 먼저 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아는 한은 그래요. 에드먼드가 모두 여기에 모여있다고 말하는 즉시 오늘 밤 우리를 잡으러 이리로 올 거예요. 만일 에드먼드가 30분 전에 여길 떠났다면 마녀는 20분 후쯤 여기 도착할 겁니다. 비버씨가 말했다. 당신 말이 옳아요. 자,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어요. 9장 마녀의 집. 여러분은 지금 에드먼드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할 게다. 에드먼드는 식사를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줄곧 터키 젤리가 생각나 그다지 맛있게 먹을 수가 없었다. 마법에 걸린 몹쓸 음식에 대한 기억만큼 흔히 먹는 평범한 음식의 맛을 완전히 망쳐놓는 것도 없을 거다. 에드먼드는 오고 가는 이야기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쌀쌀맞게 대한다는 생각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지만 에드먼드는 그렇다고 느꼈다. 에드먼드는 비버씨가 들려준 아슬란 이야기와 돌탁자 언덕에서 아슬란을 만나기로 했다는 이야기까지 다 들었다. 에드먼드가 문가에 걸려있는 커튼 뒤로 살금살금 걸어간 것도 바로 그때였다. 아슬란 얘기가 다른 아이들한테는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었지만 에드먼드한테는 까닭 모를 무시무시한 느낌을 주었던 것이다. 비버씨가 아담의 육신과 아담의 뼈에 관한 시구를 읊고 있을 때 에드먼드는 문 손잡이를 소리 없이 돌리고 있었다. 비버씨가 하얀 마녀는 진짜 인간이 아니라 진과 거인의 피가 섞인 종족이라고 말하기 직전 에드먼드는 눈 내리는 바깥으로 나가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여러분은 지금 에드먼드가 자기 형제들이 정말 돌로 변하기를 바랄 만큼 못된 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에드먼드는 단지 터키 젤리가 먹고 싶었고 왕자가 되고 싶었을 따름이다. 또 피터가 자기한테 못돼 먹은 녀석이라고 했던 데 대해 안갚음을 하고 싶었다. 마녀가 자기 형제들한테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주거나 자기와 똑같이 대해주기를 바란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마녀가 형제들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믿어야만 했고 믿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에드먼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마녀를 험담하는 이들은 모두 마녀의 적이니까 반은 거짓일 거야. 아무튼 그 여자는 나한테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잖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친절하게 말이야. 그 여잔 진짜 떳떳한 여왕일 거야. 어쨌든 그 무시무시한 아슬란보다는 나아. 에드먼드는 이처럼 마음속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변명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별로 그럴듯한 변명은 되지 못했다. 사실 에드먼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얀 마녀가 나쁘고 사악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드먼드는 바깥으로 나와 온 세상에 내리는 눈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비버씨 집에 코트를 두고 온 걸 깨달았다. 물론 이제 와서 코트를 가지러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음으로 깨달은 사실은 햇빛이 거의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었다. 모두 함께 식사를 했을 때가 거의 3시쯤이었던 데다 겨울 해가 짧은 탓이었다. 에드먼드도 거기까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에드먼드는 옷깃을 세우고 발을 질질 끌며 댐 꼭대기를 가로질러 멀리 떨어져 있는 반대편 강기슭으로 갔다. 에드먼드가 그곳에 다다랐을 즈음에는 사태가 더욱 나빠졌다. 날은 시시각각으로 어두워지고 있었고 사방에서 휘몰아치는 눈보라 때문에 1미터 앞도 제대로 내다볼 수 없었다. 게다가 길도 없었다. 에드먼드는 잔뜩 쌓인 눈더미와 얼어붙은 웅덩이에 수없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쓰러진 나무 줄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파른 강기슭 아래로 구르고 바위에 부딪혀 정강이가 벗겨지는 갖은 고생을 했다. 결국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옷은 다 젖어 추위로 벌벌 떨었다.
주인은 등골이 오싹할 만큼 고요하고 적막했다. 사실 이때 에드먼드가 나니아의 왕이 되면 제일 먼저 길부터 닦아야지 하는 생각만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돌아가서 죄다 자백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을 하면서부터 에드먼드는 자신이 왕이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이런저런 일들을 결정하다 보니 한결 기운이 났다. 에드먼드는 어떤 궁전에서 살지, 자동차는 어떤 차종으로 몇 대나 굴릴지, 또 자기의 전용 영화관은 어떻게 꾸밀지, 간선철도는 어느 곳에 설치할지, 비버들이 댐을 못 만들도록 어떤 법을 제정할지를 결정했다. 그리고 에드먼드는 피터 형이 제 분수를 알도록 하기 위해 세운 몇 가지 전략을 마지막으로 손질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날씨가 갑자기 변했다. 눈이 그치더니 바람이 불면서 살을 애는 듯이 추워졌다. 마침내 구름이 걷히면서 달이 나왔다. 눈 덮인 천지를 비추는 보름달은 세상을 온통 대낮처럼 밝혀주고 있었다. 주위에 생긴 그림자들 때문에 다소 너저분하긴 했지만 말이다. 다른 강으로 접어들 무렵 달이 구름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에드먼드는 길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말았을 것이다. 여기서 다른 강이란 에드먼드가 눈여겨보았던 큰 강 하류로 흘러드는 물줄기를 말한다. 에드먼드는 이제 그곳에 이르러 강을 따라 위로 올라갔다. 그러나 강물이 흘러내리는 작은 골짜기는 방금 지나온 곳보다 훨씬 가파르고 바위도 많은 데다 덤불도 심하게 우거져 있어서 도저히 어둠을 헤치고 나아갈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잔뜩 몸을 구부리고 나뭇가지들 아래로 지나가는데 나뭇가지 위에 수북이 쌓여있던 눈덩이가 등으로 쏟아져 내리는 통에 온몸이 흠뻑 젖고 말았다. 에드먼드는 피터 형이 점점 더 미워졌다. 이 모든 일이 꼭 피터 형의 잘못이기라도 한 듯 화가 치밀었던 것이다. 에드먼드는 마침내 골짜기에서 벗어나 좀 더 평평한 곳으로 나왔다. 이제 에드먼드 앞에 있는 강 건너편에 작은 언덕 2개가 보였고 그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평지 한가운데 하얀 마녀의 집인 듯한 것이 눈에 띄었다. 다른 아까보다 한층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집은 한마디로 조그만 성이었다. 그것도 마치 바늘처럼 날카로운 모양의 길쭉하고 뾰족하고 작은 첨탑만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다. 탑들은 꼭 커다란 마법사 모자나 바보 모자처럼 보였다. 달빛을 받아 눈 위에 생긴 기다란 탑 그림자는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에드먼드는 차츰 그 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에드먼드는 꽁꽁 얼어붙은 강을 건너 그 성으로 걸어 올라갔다. 움직이는 것이라곤 전혀 없었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의 발자국 소리조차 눈 속에 파묻혀 들리지 않았다. 에드먼드는 문을 찾으려고 걷고 또 걷고 모퉁이를 몇 번이나 돌면서 작은 탑을 수도 없이 지나갔다. 그렇게 거의 성 둘레를 한 바퀴 돌고 나서야 간신히 문을 찾아냈다. 거대한 아치로 되어 있는 입구에는 뜻밖에도 커다란 철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에드먼드는 아치로 살금살금 다가가 안뜰로 고개를 들이밀다가 하마터면 심장이 멎을 뻔했다. 입구 바로 안쪽에서 빛나는 달빛을 받으며 거대한 사자 한 마리가 금방이라도 튀어오를 것 같은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다. 에드먼드는 들어가기도 두렵고 돌아가기도 두려워서 다리를 후들후들 떨며 아치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서 있다 보니 설사 겁을 집어먹은 게 아니라고 해도 너무 추워서 이를 딱딱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얼마나 오래 그러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에드먼드한테는 몇 시간이나 지난 것 같았다. 드디어 에드먼드는 왜 사자가 꼼짝도 안 하고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사자는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드먼드는 될 수 있는 한 아치의 그림자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다. 그제야 에드먼드는 사자가 자기를 전혀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사실 사자는 1m쯤 떨어진 곳에서 등을 보이고 서 있는 작은 난쟁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옳지, 사자가 난쟁이를 덮칠 때 도망가야겠다. 그러나 사자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고 난쟁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비로소 에드먼드는 하얀 마녀가 나니아 국민들을 돌로 만들어버린다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쩌면 저건 그냥 돌사자일지도 몰라. 그 순간 에드먼드는 사자의 등과 머리 꼭대기가 흰 눈으로 덮여있는 걸 알아차렸다. 석상이 틀림없어. 살아있는 거라면 몸에 저렇게 눈이 쌓이도록 서 있을 리가 없지. 에드먼드는 터질 듯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위험을 무릅쓰고 한 발 한 발 느릿느릿 사자 곁으로 다가갔다. 그때까지도 감히 사자한테 손을 대지 못하다가 마침내 번개같이 손을 뻗어 살짝 만져보았다. 그것은 그저 차가운 돌이었다. 겨우 이까지 석상 따위에 겁을 먹었다니. 그러자 에드먼드는 한꺼번에 긴장이 풀리면서 추운데도 갑자기 온기가 발끝까지 퍼지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기막히게 멋들어진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게 그들이 말하던 위대한 사자 아슬란일지도 몰라. 그 여자가 벌써 잡아다가 돌로 만들어버렸나 봐. 그렇다면 결국 아슬란에 대한 온갖 그럴듯한 계획들도 이제 끝장이군. 이제 누가 아슬란을 무서워해. 에드먼드는 고소하다는 듯 돌사자를 바라보고 서 있다가 곧 멍청하고 유치하게 짝이 없는 짓을 했다. 에드먼드는 주머니에서 몽당 연필을 꺼내 사자의 윗입술에 콧수염을 그리고 눈 위에 안경을 그려 넣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야, 바보 늑다리 아슬란. 돌이 된 기분이 어떠냐? 네가 꽤나 대단한 줄 알았지? 하지만 낙서를 했는데도 달빛 속에서 눈을 빤히 뜨고 있는 거대한 돌사자의 얼굴은 여전히 무시무시하고 슬프고 위험에 차 있어서 에드먼드는 사실 놀리는데 별 재미를 못 느꼈다. 에드먼드는 돌아서서 안뜰을 가로질러 걸어가기 시작했다. 안뜰 한가운데에 이르자 주변에 널려있는 수십 개의 석상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게임이 반쯤 진행된 체스판의 체스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돌사티로스들, 돌이 된 늑대와 돌이 된 곰과 여우와 스라소니들이 있었다. 여자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석상도 있었는데 그건 나무의 정령이었다. 거대한 켄타우로스 형상도 있었고 날개 달린 말과 함께 에드먼드가 용이라고 생각한 기다랗고 유연해 보이는 것도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환한 달빛 속에서 꼭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나 완전히 정지한 것처럼 아주 이상한 자세로 서 있는 바람에 안뜰을 지나가기가 여간 으스스한 게 아니었다. 한가운데에는 나무만큼이나 키가 큰 인간 형상의 거대한 석상이 우뚝 서 있었는데 텁수룩한 턱수염과 사나운 표정을 지은 채 오른손에 어마어마하게 큰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생명이 없는 돌거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에드먼드는 도무지 지나가고 싶지가 않았다. 그제야 에드먼드는 안뜰 저 안쪽에 있는 문가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다가가 보니 열린 문까지 올라가는 돌계단이 놓여 있었다. 에드먼드는 계단을 올라갔다. 거대한 늑대 한 마리가 문간에 누워 있었다. 에드먼드는 속으로 되뇌었다. 괜찮아, 괜찮아. 돌늑대일 뿐인데 뭐. 날 해치진 못해. 에드먼드는 늑대를 넘어가려고 다리를 들어 올렸다. 바로 그때 그 거대한 것이 벌떡 일어나더니 등에 털을 곤두세우고 어마어마한 빨간 입을 쩍 벌리고 으르렁대는 소리로 말했다. 웬 놈이냐? 누구냐? 꼼짝 말고 정체를 밝혀라. 에드먼드는 너무 떨려서 입이 제대로 떨어지질 않았다. 저는 에드먼드예요. 요 전날 숲에서 여왕폐하를 만난 아담의 아들입니다. 지금 우리 형과 누이들이 나냐에 왔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아주 가까운데 비번의 집에 있어요. 여왕폐하는 우리 형제들을 만나고 싶댔어요. 그러자 늑대가 말했다. 여왕폐하께 말씀드리겠다. 목숨이 아깝거든 문가에 꼼짝 말고 서 있어. 늑대는 곧 집 안으로 사라졌다. 에드먼드는 추위 때문에 손가락이 얼얼하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견디며 서서 기다렸다. 그런데 느닷없이 마녀의 비밀 경찰대장인 회색 늑대 모그림이 뒤에서 튀어나오며 말했다. 자, 들어갑시다. 재수 좋은 여왕님의 귀염둥이. 하기야 그게 아닐지도 모르지만. 에드먼드는 늑대의 앞발을 밟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하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기둥이 질비한 어둑어둑하고 기다란 홀 안이었다. 그곳에도 안뜰만큼이나 석상들이 가득했다. 문 바로 앞에는 몹시 서글픈 표정을 짓고 있는 작은 파우누스가 서 있었다.
그 석상이 어쩌면 루시의 친구일지도 모른다고 에드먼드는 생각했다. 단 하나뿐인 등잔에 불이 밝혀져 있었고 그 등잔 옆에 하얀 마녀가 앉아 있었다. 에드먼드는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나가며 소리쳤다. 여왕폐하, 제가 왔습니다. 그러자 마녀는 소름이 오싹 돋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감히 혼자 왔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제발 여왕폐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주 가까운 곳까지 형제들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 비버 부부와 함께 강상류의 댐 꼭대기 작은 집에 있어요. 마녀의 얼굴에는 천천히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게 전부냐? 아니요, 여왕폐하. 그러면서 에드먼드는 앞으로 나아가 비번의 집을 떠나기 직전에 들은 이야기를 낱낱이 일러 바쳤다. 여왕이 소리쳤다. 뭐시라고? 아슬란이라고. 그게 사실이냐? 만일 거짓말을 했다가는. 에드먼드는 말을 더듬거렸다. 그들이 한 말 그대로 해요. 그러자 여왕은 더 이상 에드먼드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손뼉을 쳤다. 그러자 곧 전에 여왕과 함께 있던 난쟁이가 나타났다. 마녀는 명령을 내렸다. 썰매를 준비해. 그리고 종이 달리지 않은 끌채를 사용하거라.